자, 9번째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이 지문 굉장히 쉽고요. 지문이 괜찮습니다. 괜찮게 이쁘게 잘 써있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지문에 있는 그림 미리 오려 붙여놨습니다. 이 지문은 뭐 하는 내용이냐면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금 독해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체가 뭔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체는요, 흐를 유에 그 실체할 때, 몸체할 때 그런 체를 쓰는 애야. 흐르는 물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유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액체랑 기체, 이거 두 개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유체의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물이 흐르든, 뭐 치약 같은 게 흐르든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힘을 가해요. 힘 때문에 이 유체가 당연히 흘러가겠죠. 자, 그런데 이 힘을 이게 전단 응력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스노트가 있는 개념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네, 좀 드루뭉술하게 써있는데 예시 먼저 설명하면서 전단 응력이 나오는 순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하판, 상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죠? 상판, 윗판대기란 뜻이고 아래 판대기는 하판이에요. 상판이 움직이고 하판은 고정돼 있어. 이런 상황이야. 상판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유체들,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유체예요. 유체, 뭐 액체라고 치자고, 물이라고 쳐봐. 물이 그러면 상판을 따라 움직이겠지, 그지? 근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겠죠. 이 상판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을 생각해봐. 거의 그 V 속도랑 비슷하게 갈 거야. 근데 바닥에 있는 이 고정되어 있는 하판 입장에서는 어때? 얘는 거의 안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속도 분포라고 적혀있는데 가까울수록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를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층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이렇게 물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판이 엄청나게 미세하게 있는 거야. 그럼 그 물판들마다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물판들마다 받는 힘이 있을 거냐? 그죠? 그거를 층의 단면적으로 나눈대. 뭔 소리야? 이 물판의 넓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자, 이 층이 받는 힘을 유체층의 면적이 가해지는 힘이야. 오케이? 이 거대한 워터판, 물판을 움직이는 힘을 층의 단면적, 층 전체의 넓이로. 그러니까 이게, 이 관점에서의 이 힘은 이렇게 나눴으면은 미세한 이 단위 면적당의 1제곱미터라든가 1제곱센티미터라든가 이런 단위 면적당의 힘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전단 응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여기서는 전단 응력이 유체를 움직이게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전단 응력이 얘가 물이잖아. 물이라고 생각해봐. 물을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좀 엄청 가벼운 공기를 움직인다고 해볼까요? 당연히 힘이 다르겠죠. 물이 훨씬 무거우니까 물에 더 힘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게 점도 차이예요. 점도 차이. 선생님, 공기도 점도가 있나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끈적거리면 거릴수록 조금 더 움직이기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이라는 거는 이 유체의 속도 있죠. 육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다가 점도라는 걸 곱할 때 전단 응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점도가 빡세면 빡셀수록, 자, 점도가 크면 클수록 끈적거리다는 뜻이야. 그러면 힘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또 속도를 빨리 움직이고 싶을수록 더 힘이 많이 필요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 공식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V는 IR이랑 비슷한 거예요. F는 MA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 친구들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으세요. 자, F는 MA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질량을 속도 변화를 시키고 싶다라는 뜻이거든. 가속도라는 건 속도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질량을 얼마만큼의 속도 변화를 부여하고 싶은가가 힘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뭐 V는 IR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있는데 그 저항을 뚫고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게 이제 V나 IR이 약간 전기 입장에서 F나 MA 같은 개념이거든. 마찬가지야. 점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항이죠. 저항이에요, 저항. 애가 끈적거릴수록 잘 안 움직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힘에 비례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지문에서 그림 없이 그냥 예시를 들은 게 관을 흐르는 유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관을 흐르는 유체도 아까 층층이 했었잖아. 근데 이 관이야. 원통형 관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냥 호수 같은 거, 여기는 호스 같은 거. 원통형 관에 흐르는 그 물, 유체 혹은 액체 혹은 기체 이런 거는 이렇게 원기둥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그래서 얘기해요. 원기둥 하나가 이렇게 지금 이 겉에 껍데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빈 원기둥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기둥이 미세하게 엄청나게 많겠지. 롤케이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롤케이크 같은 거를 완전 뭐 0.001mm로 쫙 다 풀었다고 생각해봐. 양파 껍질들이 딱 하고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판때기들 마냥 원기둥의 그지? 원기둥의 겉이 하나의 유체 덩어리처럼, 이 방어가 층처럼 이번에는 원기둥의 그 겉넓이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써있어요. 뭐 어렵진 않죠. 물을 이렇게 층층이 따르르륵 하고 나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가운데서 속도가 제일 빠르대요. 여기서 제일 느리대요. 이거에 대한 이해는 지문에서 당연하지 하면서 서술을 하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못 쓴 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운데서 제일 빠르대. 이 정도 기억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점점 느려져. 원기둥에서 흐르는 물 유체는. 자,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예시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 점도가 만약에 상수면 어때? 상수란 무슨 뜻이야? 하나의 고유한 값이란 얘기예요. 점도가 하나의 일정한 상수값이면 전당 응력과 유체 속도는 비례하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뭐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좋은 뭐 젤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봐. 젤리 같은 거? 젤리 같은 게 원래 딱딱한데 막 끓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되게 잘 흐르겠지. 점도가 온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어떤 애들은. 그지? 그럼 점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 전당 응력이 이퀄 유체 속도 곱하기 점도인데 얘가 일정한 상수면 얘랑 얘는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점도도 왔다 갔다 거리면 이거는 속도에 따라 다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점도가 변할 수 있으면은 속도도 변하는 거니까 정비례 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뉴턴 역체랑 비뉴턴 유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뉴턴 유체라는 건요, 속도랑 점도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점도가 따로 논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점도가 무관하다는 얘기는 점도가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점도라는 값은 그대로 있고 속도가 곱하기 점도가 아까 전단 응력이라 그랬는데, 전단 응력이 전단 응까지만 쓸게. 지금 이거 일정하니까 얘가 오르면 그대로 그 비율 그대로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걸 정비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이런 거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비뉴턴 유체는 당연히 속도랑 점도가 유관하겠지, 그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오히려 더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애들도 있대요. 신기하죠? 속도가 빨라지면 오히려 점도가 말랑말랑하게 더 잘 흐르는 경우들도 있대요. 여러분 그 유튜브 짤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그 주먹으로 때리면은 그 액체같이 생겼는데 주먹으로 빡 때리면은 딱 하고 고체처럼 변했다가 천천히 밀어 넣으면은 그냥 쑥 하고 주먹이 빠지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가 이제 비뉴턴 유체의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지. 자, 속도가 커지면 빨라지면 점도까지 빨라지는 거.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팽창성 유체라고 해요. 팽창성인 유체라고 해요. 반대로 속도가 빨라지면 오히려 점도가 느려지는 거, 점도가 약해지는 거, 덜 끈적거린다는 얘기지, 그지?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속도가 빨랐을 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말이 좀 어려운데 유사 가소성 유체라고 합니다. 유사 가소성 유체라고 해요. 네, 뭐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이렇게 이러면 한번 들어만 왔으면 혹시나 연기가 됐을 때는 딱 기억이 날 테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빙엄 유체가 있어요. 빙엄 유체. 빙엄 유체는 뭐냐? 빙엄 유체는 치약 같은 건데요. 전단 응력이 일정한 값이 안 되면은 아예 움직이질 않는 걸 얘기해요. 아까는 원래 전단 응력은 유체 속도 곱하기 점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전단 응력이 한 5 정도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 리미트를 넘어야 해. 치약 같은 거 생각해봐. 치약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세게 눌러야 나오기 시작을 하지, 살짝 턱 한다고 해서 치약이 미세하게 틱 하고 흐르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약간 한계값이 있는 거, 이런 걸 빙엄 유체라고 해요. 이응 어디 갔어?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한계값이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야 그때서야 흐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빙엄 유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세 개가 바로 비뉴턴 유체라고 보면 돼. 네, 뭐 디테일한 정보 몇 개만 채우고 가면은 점도가 이게 상수라고 해도요, 얘는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온도 압력은 딱 적어줘야 해요. 그 상황에. 이런 얘기가 있고, 빙엄 유체 같은 경우는 점도가 일정합니다. 뭐 그런 특징이 있대.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뉴턴 유체 띵띵띵이 있다. 그 다음에 보기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방탄조끼가 나와요. 방탄조끼가 사실은 비뉴턴 유체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알이 평 하고 들어와. 그럼 엄청 빠르게 들어오잖아. 빠르게 들어오니까 점도도 엄청 세지는 거야. 그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지? 젤 같은 건데 뭐 무슨 해머 같은 거 떨어뜨리면 빡 하고 깨지는 것처럼 유체가 워낙 땅땅하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근데 손가락 얇게 살짝 누르면 그냥 뽕 하고 물처럼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런 게 바로 팽창성 유체다. 오케이? 방탄조끼는 팽창성 유체를 이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9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 자, 반도체가 뭐냐면 그 절반 할 때 반자를 쓰겠는데,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 반도체란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이 전기가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전기가 잘 통하게 되는, 이런 걸 반도체라고 해요. 이 반도체라는 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이제, 원래 가만히 놔뒀을 때 전기를 조금만 공급했을 때도 도체라면 쭉쭉 흘러. 근데 반도체는 어느 정도 선은 넘어가야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돼야지만 전기가 통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0과 1이라는 스위치 온오프의 개념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요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데서 되게 잘 사용이 되는, 일단 그런 개념 정도로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도체 같은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방금 아까 이 원자가 띠, 전도띠, 띠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자가 띠까지가 뭐라고? 여기까지가 원자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오케이? 이 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길 넘어가면 이제 얘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애가 된다 그랬지? 이 새끼는 원래 전기가 그냥 잘 통하는 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띠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니까 어때? 뭐 전기가 진짜 미세하게만 공급이 되더라도 전자가 그냥 쉽게 슝 하고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렇게 편하겠죠. 전기가 엄청나게 잘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부도체 같은 경우는 이 띠틈이 굉장히 커요. 띠틈 이 간격이 엄청나게 커서 이 전도띠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원자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띠틈을 넘기는 에너지가 또 오지 않는 한은 전기가 통할 수 없어. 선생님, 그러면 부도체도 전기가 미친 듯이 세게 들어오면 전기가 통하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불타는 거 있잖아요. 나무가 벼락 맞으면 불타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 이게 전기가 쌤이 사실 막 전기 에너지, 뭐 전류, 뭐 이런 식으로 전하량 이런 거 다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아예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불편할 거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전기로만 얘기하는 중이야. 이게 전기가 벼락 같은 경우는 맞으면 죽잖아. 그죠?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죠? 겨우 뭐 220V 감전이 있단 거랑은 다르단 말이야. 그 삐까주치 100만 볼트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 간격이 원래 엄청 큰데, 그래서 220V 한 집에 있는 뭐 그런 거로는 절대로 이게 뚫릴 리가 없는 간격이야. 번개 같은 거는 뚫어내요. 그래서 이게 뚫어내면서 그 나무 안을 다 헤집고 다 부숴내는 거예요. 오케이? 고무도 막 만능이 아닙니다. 고무도 녹아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세면. 그런 식이라면은 통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웃기지만 파괴된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다 뭐 이런 느낌이야. 평소에는 절대 안 그래. 오케이? 평소 약한 전류 정도로는, 전기 정도로는 이 띠틈을 뚫어낼 수 없고, 반도체는 약간 이 간격이 좁아요. 띠틈이.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어. 자, 첫 번째로 지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온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온도. 반도체 같은 경우랑 도체 같은 경우에 이 온도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가 다른데, 자, 생각을 해봐요. 뜨거운 철이 전기가 자를까, 차가운 철이 전기가 자를까 하면은 도체 같은 경우는 뜨거운 게 더 못 흘러. 오케이? 차가운 게 훨씬 잘 돼요, 전기가. 왜냐? 이 뜨거워지면은 원자들이, 금속은 이런 식으로 원자 붙어있다 그랬잖아. 뜨겁다라는 개념은요, 원래 물리학적으로 뜨겁다라는 건 진동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원자의. 원자의 진동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진동이 강해지면은 이 전자가 흔들릴 거 아니야. 원자 전체가 다 흔들려가지고 전자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는 잘 안 흐릅니다. 도체는. 오케이?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 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흔들 때 전기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라면 못 흐를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전자가 그 흔들림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게 돼서 훨씬 더 잘 흐르게 된다 해서, 이게 일단 특징이 첫 번째 반대적인 거, 전기가 더 잘 흐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별 내용 없어요. 두 번째로 지문에서 파울리 베타울리라는 게 나옵니다. 파울리 베타울리가 뭐냐면 이 띠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이렇게 선이잖아. 띠가 아니고 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모형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돼 있는데, 이 전자가 똑같은 궤도에서 같이 돌 수가 없어요. 모든 전자는 다 조금씩 그 에너지 균위라고 하는데, 그냥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다 달라야 하거든. 그래서 만약 이 1번 전자가 여기서 돈다 하면은 2번 전자는 살짝 위에서 돌거나 살짝 아래에서 돌게 돼. 그런 이 에너지 균이라고 하는 이 존재 가능 영역을 싹 하고 묶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띠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지. 선이 하나가 아니라. 그게 이제 파울리 베타울리를 통해서 왜 이런 띠들이 존재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반도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고유 반도체랑 불순물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고유 반도체는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도 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냥 반도체라고 할 만한 무언가만을 사용했다라는 뜻인데, 참 화학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렵네요. 그 14족 원소, 그냥 기억만 해놔, 이런 게 있구나라고. 14족 원소, 그 원자 주기율표 본 적 있죠? 주기율표.
주기율표 보면은 이렇게 8줄 이렇게 있어요. 총 18쪽까지인데 1쪽부터 18쪽까지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이런 걸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네, 어디선가 본 적 있잖아. 교과서에서, 그죠? 지금 이게 1쪽, 2쪽, 3쪽 해가지고 18쪽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족이라는 게, 옆에 있는 그 바깥에 최외곽 껍질이라고 하는 이 바깥, 이 줄 있죠? 띠. 이 바깥 선, 이거를 최외곽 껍질이라고 그래요. 이거 선 하나하나를 껍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를 통해서, 이게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헬륨은 2개고요. 얘는 예외고. 뭐 F라고 써있는 이 플로어름 같은 경우는 7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4개짜리 이 4개짜리를 일단은 우리의 실리콘이 제일 대표적인데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게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라는 애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리콘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 이렇게 있어. 그리고 다른 애 옆에서도 전자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다 주변에 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4개밖에 없는데 이 사방으로다가 하나씩 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자 하나하나씩을 공유해요. 오케이? 우리 평가원에, 올해 평가원에 나왔죠. 이 공유 결합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 내용이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다다닥 붙어 있는 게 고유 반도체예요. 자, 이 불순물 반도체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반도체보다 더 잘 흐르게 하려고 뭔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도핑한다라고도 하는데. 여기다가 이 고유 반도체에다가 뭘 넣는 거냐? 13족 혹은 15족 원소를 넣어요.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그림을 보는 게 편해서. 자, 불순물 반도체는요, N형 반도체 그리고 P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일단 N형 반도체부터 먼저 볼게. 15족을 넣는 게 N형 반도체예요. N형이랑 P형, 지금 N과 P는요, 각각 네거티브랑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네거티브가 이제 그 전자의 개념이겠고, 포지티브 하면 이제 그 플러스 전화의 개념입니다. 마이너스형, 플러스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보면 원래 이 실리콘이 SI예요. 그래서 실리콘으로만 다 있는 게 이제 순수 반도체라면은 거기 옆에 P라는 게 들어있죠. 여기 P, 그지? 이 P가 15족 원소인데 아까 실리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있는 게 실리콘이라며 15족은 겉에 5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뜻이 되면은 지금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금 잘 있는데 P 같은 경우는 5개니까 아까 4개를 하나씩 공유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거 모르면 안 돼. 공유 결합이라는 개념은 한번 나온 적 있으니까 평가원에 이번에 올해 전자가 하나 남아요. 5개짜리니까. 그지? 4개 각각 공유를 하고서 8개가 만족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다 가져야 되는 옥텟 규칙이라는 거야. 8개면 안정적이래. 그딴 게 있대. 근데 전자가 하나 남아.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겠죠. 오케이? 이 하나 남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전자가 뱅글뱅글 돌기 편해서 전기가 조금 더 잘 통하게 돼. 라고 하는 게 N형 반도체예요. 오케이? 아까 이렇게 혼자 남아있던 이 전자, 이런 친구를 이제 잉여전자라고 하는데, 이 잉여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에너지 상황, 그 에너지 수준을 주계준위라고 합니다. 불편할 필요 없고요. 그냥 훨씬 더 한 이쯤에 있어서 얘가 전도띠로 도약하기 굉장히 편해. 조금만 전기 가해줘도 툭 하고 이제 이 잉여전자가 여기로 올라가가지고 자유롭게 되게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반대로 P형 반도체는 겉에 3개밖에 없는 애를 첨가해요. 그럼 빈칸이 하나 생기겠지. 아까랑 반대로. 아까는 하나 남았었는데 이번엔 빈칸이 하나 생기겠죠. 이 빈칸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빈칸을 양공이라고 해. 이 양공에 원래 옆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여가지고 빈칸으로 숑 하고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럼 전자들이 쫑쫑쫑 하고 또 빈칸들을 채운단 말이야. 그것 또한 전자의 흐름이잖아. 그지? 전기의 움직임이란 말이지. 결국 그럼 그것도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잉여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어도 전기가 흐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전자가 흐르고 있잖아. 그지? 방향이 뭔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둘 다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양공의 이동 혹은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N형이냐 P형이냐가 결정이 되면서 전기가 좀 더 잘 통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때 양공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준위를 받계준위라고 하고요. 한 이쯤에 있어요. 얘는 아까 잉여전자의 주계준위가 되겠고, 주다 받다예요. 이거 주계준위 이거 용어 아니고 주는 것의 준위고 받는 것의 준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랑 N이랑 P가 만약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전자가 이 양공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P형 반도체 뭐 이딴 것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이 설명을 하고 끝나서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 온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반도체가 전기가 흐르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첫 번째는 비고유 영역입니다. 비고유 영역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게 된다. 뭔 소리야?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더 잘 흘러요 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도 훨씬 더 잘 흘러요. 전류도 잘 흘러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고갈 영역이에요. 뭔 소리냐면 아까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잘 흐른다 했잖아. 전기가 빙빙 돌겠지. 근데 어느 정도 온도가 더 올라가면요. 그 아까 잉여 전자가 다 소진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막 잉여 전자가 막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별로 이 전기가 딱히 잘 흐르고 뭐가 없어져요. 이런 걸 고갈 영역이라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고유 영역이에요. 아까 1번이 비고유 영역이었는데 이번엔 고유 영역입니다. 고유 영역은 뭐냐? 자, 이 비고유랑 고유를 생각을 해봐. 이 반도체 기준에서 비고유랑 고유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아까 불순물이라며. 그지? 지금 여기 첨가하는 걔네들 이렇게 첨가하는 이 B라고 써있는 붕손대에는 이런 애들은 비고유죠. 오케이? 실리콘이 고유의 물질이잖아.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런 게 고유의 물질이고 옆에 갑자기 뿅 하고 넣어놓은 P, B 이런 13족이나 15족 이런 애들은 비고유하죠. 그죠? 고유한 건 이거니까 이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비고유 영역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첨가했던 불순물이 전기를 잘 흐르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13족이나 15족이 전기를 잘 흐르게 해주는 영역이라는 뜻이고 고유 영역이라는 건 뭐야? 원래 기본적으로 그 중심의 뼈를 이루고 있던 실리콘 혹은 14족 애들이 전기를 흐르게 해준다라는 게 고유 영역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고유 영역에서는 똑같이 다시 온도가 오르면요 전류가 다시 잘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가 만약에 온도가 올라서 전기가 한 이 정도 기울기로 올랐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요. 훨씬 더 가파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그림 보면 알겠지만 도핑을요 미친듯이 많이 박는 게 아니에요. 실리콘 이따만큼 있으면은 얘 조그맣게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가 고유라는 실리콘이 갖고 있는 전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 이상 되면은 이 띠틈을 넘나들기가 편해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 원래 실리콘이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전자들마저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돼. 그러면서 기울기가 훨씬 가파라진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결정화학 기술과 결정 성장 이론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네, 이거는 그 수능 특강 211쪽에 1번 문제의 정답이기도 해요. 제목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거든.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별거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결정화 기술이 뭔지부터 얘기해볼게요. 자, 일단 결정화 기술은 두 가지는 아닙니다. 결정화 기술. 이 결정은 determination 뭐 이런 뜻 아니야. 결정했어 이런 거 아니고 그 알갱이 결정을 뜻해요. 이 금속 용융 상태에서 원하는 금속 결정을 추출하거나 혹은 혼합물 용액 상태에서 원하는 용질의 결정을 추출하거나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융 상태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금속이 녹아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금속의 액체인 상태 얘기하는 거야. 엄청 뜨거우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혹은 혼합물 용액 상태. 혼합물이라는 건 여러분 소금물 같은 것만 해도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죠.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혼합물 용액 상태에서 뭐 소금을 뺀다든가 염전 들어봤죠, 그죠? 바닷물에서 이제 소금을 빼내는 거,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첫 번째인 금속 용융 상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원하는 금속을 빼느냐? 과냉각 상태. 쉽게 얘기하면 차가우면 다시 이 금속이 굳어버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살짝 차갑게 해가지고 금속을 빼내겠다는 얘기야. 굉장히 쉽죠? 두 번째 건 과포화도. 뭔 소리냐? 과포화도를, 그리고 이 질문에서는 사실 이거를 제일 메인으로 다뤄요. 과포화도 내용이 뭐냐면요. 이 포화 상태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이 과포화도라는 개념은 포화 상태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 그걸 얘기하려면 용해도라는 개념도 필요해서, 일단 간단하게 용해도라는 게 뭔지부터 알려주고 갈게요. 용해도라는 개념은 포화 상태에서의 용질, 용매의 그 대비적인 비율을 얘기해요. 뭐 이를테면 물 100ml에 소금 몇 그램 녹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최대한 녹인 그 값이 포화 상태인 거야. 더 이상 녹지 않는 그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뭐 커피 같은 거든 뭐든 뭐 아이스티 같은 거 너네들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해보면은 아래에 아무리 녹지 않고 남는 거 있잖아. 이미 그게 포화 상태여서 더 이상 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용매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이제 아이스티 가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녹이는 것, 녹이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용매는 그 바깥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 포화라는 게 아이스티 같은 거 해봤으면 알겠지만 뜨거운 물에 훨씬 잘 녹죠. 더 녹죠. 그죠? 그래서 이 포화 상태라는 건요.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할 수 있는 그 값도 올라가요. 지문에서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적혀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질, 용매를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온도랑 용해도가 연관이 돼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일단 우리 머릿속에선 소금물을 예시로 생각을 할 거니까 소금물 같은 경우는 안 녹다가 물이 뜨거워지면 더 녹아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너가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도 다시 또 똑같이 낮아질 거예요. 소금물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물에선 그런 용해도가 지금 낮아지니까 지금 상태가, 예를 들어 지금 아직 다 녹아있는 상태인데 온도만 살짝 낮아졌어. 그러면 내가 원래 그 온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값보다 지금 녹아있는 게 많죠. 그죠? 내가 원래 녹일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나는 물이에요. 물이 녹일 수 있는 그 소금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원래 뜨거울 때는 더 많이 녹일 수 있어서 더 많이 녹은 상태야. 근데 차가워지면 원래 녹일 수 있는 상태보다 더 적은 상황만 수용할 수가 있겠지. 적은 소금만.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는 소금이 과하게 녹아있는 거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보다. 그지? 이런 걸 과포화 상태라고 해요. 네, 방금 쌤은 예시로 냉각을 들었지만 이것저것 있는데 지금 이거 1번, 2번, 3번으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과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용질이 결정으로서 석출됩니다. 자, 석출된다는 건 굳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일단 결정화 기술의 기본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번, 2번, 3번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냉각 결정화,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건데 차갑게 만들어서 용해도 자체를 내려버려서 석출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안 적어도 되죠? 두 번째, 반용매 결정화. 반용매 결정화는 뭐냐? 반용매 결정화는 방금 아까 얘기 안 했던 무언가인데 얘는요, 다른 뭔가를 더 녹이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더 잘 녹는 무언가를 녹이는 거야. 예를 들어 소금물이 이미 땡땡한 상태야.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의 소금물에 더 잘 녹는 무언가를 녹여. 그러면 물이라는 게 소금이라는 걸 떠나서 애초에 녹일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더 잘 녹는 뭔가를 녹이니까 그럼 더 못 녹는, 상대적으로 다 녹기 어려운 소금이 다시 꺼내져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반용매를 넣어서, 반용매라고 해요. 그렇게 방금 첨가하는 그런 거를. 반용매를 넣어서, 그럼으로써 용질이 더 잘 나올 수 있게. 반용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용해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온도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이거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반용매 같은 걸 넣으면은 이거 온도랑 관계없이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과포화 상태가 유발이 된다 라는 게 두 번째 거야. 세 번째 것도 온도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건 증발 결정화인데 이게 바로 염전 개념이기도 해요. 염전에서 어떻게 바닷물을 증발시켜요.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물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 물이 녹일 수 있는 그 소금 양도 당연히 적어질 거 아니야. 날려버리니까 용매를. 이렇게 증발을 시켜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용해도가 낮아지겠죠. 이건 이제 용매의 양 자체가 적어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포화 상태가 유발돼서 어쨌든 간에 용질이 석출된다. 지금 여기 그 중간 과정은 달라도 결론은 다 과포화를 유발시켜서 원하는 용질의 결정을 석출하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결정화 기술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결정 성장이라는 건요, 에너지 변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에너지. 뭐의 에너지야? 결정의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자, 에너지야. 자, 부피당 에너지 변화, 면적당 에너지 변화가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결정이라는 게 뭔가 튀어나왔어. 그죠? 과포화 상태라서 석출이 됐단 말이지. 오케이? 그런 걸 핵이라고 해요. 핵. 원자 핵 할 때 핵이고, 핵이 만들어졌다고 해봐. 한 알갱이가 조금씩 막 석출이 돼가지고, 석출이 되면 걔네한테 뭉친단 말이야. 여기서도 석출되고, 저기서도 석출되고, 저기서 석출되고, 이렇지 않고, 여기에 석출되는 거에 뭉쳐가지고 달라붙으면서 석출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핵이 딱 만들어지면서 점점 애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결정의 성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에너지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부피당 에너지 변화. 뭔 소리야? 핵이 점점 무럭 이러면서 자라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부피가 커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음에 표면적도 커지겠죠. 당연히. 이 핵이 요만했는데 요만해졌어. 그럼 표면적이 지금 넓이가 커졌잖아. 그죠? 그 면적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있는데 이 방향이 반대예요. 이걸 좀 그래 잘 봐줘야 되겠어. 자, 이거를 델타 GV라고 할 겁니다. 이거를 델타 GS라고 할 거예요. 자, V는 볼륨 할 때 V인데 부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죠? V 평소에 봤죠? 수학할 때. S 같은 경우는 서페이스, 표면적 S는 표현이죠. 넓이 S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수학에서 봤죠? 많이?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 이 부피 같은 경우는 델타 이 GV가 부피당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델타 GV는요 낮아져요. 왜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거든. 이거는 플러스의 값이야. 무슨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부피가 점점 커져. 그냥 이 면적, 이 결장이 성장이 되면은, 결정이 점점 성장이 되면은 부피가 점점 커지고 면적도 당연히 점점 커지는데 이건 당연히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둘 다 커지는데 에너지가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진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델타 값. 여러분 이 델타 값 불편하지 마시고 우리 수학할 때 기울기 보면은 이런 기울기가 음수야, 양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음수는 G 델타 V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G surface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에너지라는 건요 원래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케이? 에너지라는 건 낮을수록 좋은 거야. 낮을수록 어때? 안정해요. 에너지가 많으면 높으면 높을수록 애는 불안정한 상태를 띱니다. 그 에너지를 뭔가 밖으로 방출하고 싶어요. 이 화투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을까 몰라? 쌤은 대충 아니까 그냥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엔트로피라고 들어봤어요? 엔트로피. 이 이제 엔트로피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주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해요. 뭔 소리냐면은 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원래 우주의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건데, 네,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건 뭐라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경향성, 모든 것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 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높으면 계속 변화해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게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델타 GV랑 델타 GS를요 합치면 이걸 델타 G 토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전체의 에너지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음수인 게 더 좋은 거란 말이지. 낮을수록 안정되다는 건 에너지가 음수면 음수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요. 부피랑 에너지 변화는 R 3승에 비례해. 자, 혹시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자, 여러분, 9가 있으면, 자, 반지름 R이 있으면, 면적은, V는 하면서 이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면적은 어때요? 4파이 R 제곱이에요. 알고 있니? 그 다음에, V는 어때요? 3분의 4파이 R 3승이에요. 아이씨. 자, R 3승. 면적은 R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피당 에너지 변화도 당연히 R 3승이 비례할 거고, 면적당 에너지 변화도 R 제곱에 비례할 거냐. 오케이? 자, 그러면 나중 가면 누가 제일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겠어요? R 3승과 R 제곱이랑. 당연히 이 친구가 R 3승이 훨씬 더 극단적인 변화를 끼치겠죠. 1을 넘어갈 때부터겠지, 그지? 1을 넘어갈 때부터는 R 3승이, R이 이제 1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가 점점 더 커지는데, 1보다 작을 땐 또 아니겠죠. 거꾸로일 거야. 그래서 처음엔 얘가 더 영향력이 커요. 쌤이 방금 얘기한 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Y는 뭐 x제곱 x3승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x제곱 x3승 이런 식으로. 자, y는 x제곱 이런 그래프라면 y는 x3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면적이 더 우세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1보다 큰 때부터는 부피가 더 우세한 영향을 끼치겠죠. 오케이? 뭔 소리냐? 처음엔 점점 불안정하다가 나중엔 점점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야. 이 내용인 것 같아. 어쨌든 지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핵이 잘 성장을 하려면은 임계 크기 이상을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임계 크기 이상. 임계라는 건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계 크기 이상 무슨 뜻이야? 내 생각엔 그래. 지문에는 안 써있지만 1보다 커졌을 때 이 R이라는 값이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안정적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계 크기보다 작은 핵은 엠브리오라고 합니다. 엠브리오. 임계보다 작은 걸 얘기해요. 엠브리오는 이제 수정 후의 첫 8주까지 태아를 의미하기도 하는 의미죠, 그죠? 굉장히 작은 거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서 이 GT가 점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엠브리오에서 넘어가는 임계 크기일 때는 GT가 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점 쪼그라 들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 거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결정 성장의 얘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마지막 질문입니다. 13번째 질문은 연계가 이미 됐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 질문은 주판 얘기인데요. 쌤이 이 질문은 완전 앞부분만 얘기할 거거든요. 그냥 성특강 교재 여기 갖고 왔는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이거를 얘기해버리면은 너무 무슨 수학 지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뭐냐? 이 뒷부분은 20년 3월 교육청에 이 내용이 훨씬 더 심도 있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쌤이 이거는 댓글에다가 이거 첨부해 놨거든? 파일을. 혹시나 나는 지금 시간도 넘치나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거 풀어보세요. 20년 3월 교육청에 있는 내용만 풀어보세요. 이게
이게 훨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상세해요. 그래서 이것만 풀어봐도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됐을 때 훨씬 더 메리트를 받을 거라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지금 그래서 주판, 주산 방법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판으로 계산한 걸 주산한다고 해요. 어렵지 않죠, 이건? 주판은 10진수고요. 그 다음에 주판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그림 보면은 주판 같은 경우는 5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1짜리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여기 보면요. 지금 이거 하나짜리가 5예요. 5짜리 하나. 그 다음에 지금 1개짜리 낱개들 있죠? 이게 1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주판. 우리 솔직히 주판 본 적 거의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수. 보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다른 지문에서라도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알아는 두세요. 자, 보수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개념적으로 보충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뭘 보충하냐면 자, 뭐에 대한 뭐의 보수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수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7에 대한 10의 보수 하면 뭔 소리냐? 10을 보충해 주려면 7에 얼마가 필요하냐 라는 뜻이야 그냥. 그래서 3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보수의 다예요. 오케이? 자, 이 보수를 얘기한 이유는 보수를 통해서 주판을 통해서 주산을 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 주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은 자, 이게 만약에 1의 자리면요 이게 2의 자리고 이게 3의 자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기준점을 여기에 만약에 1의 자리다, 2의 자리다, 3의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9 더하기 7을 한다. 9 더하기 7을 한다 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9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9를 먼저 주판에 표시해요. 얘를 먼저 주판에 표시를 해. 그러면은 이제 아까 5짜리 한 칸이랑 이거 5짜리 한 칸, 이거 하나랑 1의 자리 거 4개 이거 다 쓰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얘를 표시하는 거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선이 기준선이라서 이 기준선 기준으로 얘를 옮겨주면 돼요. 얘를 이제 여기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싹 다 위로 밀어버리면 이제 그게 9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7을 더해야 되는데 더 이상 1의 자리에서는 9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 10진법이라는 건 0부터 9라는 10개의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진법은 0부터 1 해서 2개의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9까지 됐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일단 그 다음 자리에 있는 1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에서 1을 넣어줘요. 그럼 10이란 뜻이겠지, 그지? 10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9에서 3을 빼줘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10이 되고 그 다음에 9에서 3을 빼줍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 7의 보수를 7에 대한 10의 보수를 빼주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해서 16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사실 이 주판 개념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전혀 효율성이 느껴지지 않죠. 그죠?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빠른 숫자 연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쌤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음수의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야. 지문에서는 이제 23 빼기 61은 마이너스 38.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100을 먼저 빌려온다 라고 가정해요. 100을 먼저 빌려온다. 우리 사실 수학할 때 했던 거랑 똑같지, 그지? 100을 먼저 빌려온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이제 123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123. 이게 지금 123인 거지. 그럼 이게 세 번째 자리수, 두 번째 자리수, 한 번째 자리수에서 123을 표시한 게 이거야, 지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3에서 뭘 뺄 거야? 61을 뺄 거예요. 61을 뺄 거예요, 61을. 61을 뺄 건데, 일단은 3에서 1을 뺀 건 편해. 그죠? 자, 123 빼기 61을 할 건데, 2 하고 나오니까 지금 여기 2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2야. 자, 그런데, 2 빼기 6은 안 되죠. 그죠? 2 빼기 6은 안 되니까, 12 빼기 6을 하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게 6이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62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100을 빌려왔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100을 빼면 돼. 그럼 마이너스 38이 된대. 이딴 거야. 네. 그래가지고 사실 지문에서 주판이 원래 이 주판이 숫자가 커질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산법인데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이딴 거 왜 하는 거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 자, 20년 3월 교육청은 댓글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 해보시고 답은 1552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과학기술 지문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세 번째 지문은 이미 연계가 됐었던 지문이라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